돼지고기를 드라이징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미친 거를 떠나서 사기꾼이다, 뭐 돼지고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경이고요. 식육마케터라고 하고 지금은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식품유통경제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안에 미트컬처 비즈랩이라는 연구소의 부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에서 식육사업본부, 식육 쪽 구매 마케팅을 전문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도드람도 잠깐 있었고, 생생포크 한냉에서도 잠깐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돈육수출센터, 뭐 청미원 식품 뭐 이런 데서 돼지고기를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일들을 주로 해왔죠. 지금까지 한 30년을.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식용 마케터가 뭔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특히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고기를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뭐 도드람이면 도드람, 선진이면 선진에 소속돼 있는 마케팅 부서의 직원 정도였는데, 이제 저는 좀 뭐랄까, 롯데엠에서 식육사업본부에서 식육 마케팅 부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때 팀장을 했고, 제가 이제 브랜드 1세대니까 그런 쪽에서 프리랜서를 하면서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나는 식육 마케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사용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1999년인가 2000년인가 제가 미국을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그 미트 마케터라는 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기에 대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구나,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을 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객을 이해할 수 있고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측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시작을 한 거죠. 특별히 뭐 힘들거나 그러셨던 적은 없나요? 이런 것들. 뭐 처음에 92년도에 돼지고기를 브랜딩 하겠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했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브랜드 시대가 됐고, 또 2014년에 돼지고기를 드라이징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미친 거를 떠나서 사기꾼이다, 뭐 돼지고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돌아보면 다 드라이징이고 숙성육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생산자들한테는 사실 그런 고기를 브랜딩 한다는 게 되게 아직까지도 생소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마케팅 팀원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를 얘기하면 현대적 유통 시스템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세팅이 됐어요. 그러고 나중에 이마트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수출은 중단돼도 대량 소비처가 있어 냉장류 브랜딩이 돼가지고 지금의 메이저 브랜드들, 뭐 도드람, 한냉, 뭐 모구촌, 하이포크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어떤 풍파가 없으니까 특별히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쉐어만 지키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대한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조금 더 소비자에 가깝게 가려고 그러면 마케팅이 필요한 거라고 봐요. 비교하게 만드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뭐 미친놈 소리 듣고, 지금도 뭐 메이저사에서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에 대한 평가는 업계에서는 되게 나쁠 거예요. 왜? 귀찮게 하니까. 자꾸 귀찮게 새로운 거 하고, 뭐 지금도 뭐 돼지고기 후지를 나눠서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떠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돈 스토리텔링 자료 같은 걸 만들면서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새로운 분야지만 귀찮은 분야예요. 사실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제가 제일 많이 이제 누구 섭외할 때 여쭤보는 분 한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네. 추천을 해주시던데. 그래?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러고 있잖아. 화성인 바이러스 뭐 이런 것 좀 이상한 사람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이상한 사람일 수 있고, 근데 그 이상하다는 게 좋다는 표현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직 내에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조직들이. 이 일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돈 산업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면 아마 저만큼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한돈 산업이 그래도 보존돼 주길 바라고. 사실 책도 썼죠. 대한민국 돼지 이야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자비로 출판한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돈 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문화를 만들고 푸드 리트러시인데, 이제 한돈에 대한 식혜력, 문해력, 이해력이 높아야지 애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되게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되게 놀랐던 게, 그런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저는 맨 처음에 그냥 단순히 역사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찾으셨더라고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공부가 쉬워, 제일 쉬워요.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2014년 7월 달에 프리랜서를 선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안 하는데 스스로 게으러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한 해에 책 하나씩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만들고 쓰면서 특히 이쪽에 인문학, 이 분야는 아마 축산 쪽의 시각과 이렇게 역사적, 인문학적 시각을 다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기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나요? 돼지고기 소비는 지방이 없는 쪽으로 서서히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최근에 유행한 고깃집,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금돼지 식당, 몽탄, 남영돈, 숙성도 이렇게 4개가 최근에 가장 핫하다는 식당인데 거기는 금돼지 식당만 본삼겹이라고 뼈삼겹을 팔고 나머지들은 메인이 삼겹살이 아니에요. 그건 뭐야? 우리가 구이 고기를 먹는 것도 삼겹살이 조금 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삼겹살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렇게 대세는 아니에요. 삼겹살이 아닌 그러면 다른 부위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트렌드가 한 40년을 계속 삼겹살만 파먹었으니까 지겨워진 거지.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술을 많이 안 먹고 소주의 도수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기름진 고기가 필요 없고 또 건강을 생각하니까 기름기 많은 것에 대한 배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스타 사진 찍을 때도 삼겹살은 너무 흔하고 뼈등심이나 이런 거 뼈 붙은 고기들은 조금 있어 보이니까 또 거기서 또 수요가 창출되고 그래서 조금 수요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위도 점점 더 세분화하고 있지 않나요? 품종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노란 돼지, 빨간 돼지, 하얀 돼지를 먹을 수 있으면 노란 돼지, 검정 돼지, 빨간 돼지를 찾는데 그게 없으니까 스스로 나만의 차별법이 부위, 뭐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히트친 거는 없어요. 이제 그 유명한 집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들이 과연 고기가 차별돼서 인기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집들은 대단히 포지셔닝이 달라졌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수준, 또 대단히 레트로한 히스토리가 입혀진 인테리어들이 어마어마한 뭐 8억, 10억씩 투자해 놓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숙성육도 먼저 시작을 하셨고 되게 예전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숙성육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계기 같은 게 이유가 있었나요? 제주 해물 지어주러 가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있었는데 제주 소에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마블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별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블링이 적은 소고기 2등급, 3등급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마침 드라이징을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돼지고기는 브렉스미스 리모델링을 하면서 스테이크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돼지 한 마리를 다 소비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스테이크를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드라이징을 해서 스테이크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주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은 그냥 고기 맛, 극상의 맛 이런 것에 대해 별 관심 없이 고기 자체에 대해서 주어지면 허겁지겁 먹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좀 풍요로워지니까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지 굳이 꼭 뭐 드라이징이다, 웨데이징이다 이런 숙성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고기를 제일 잘하시니까 과연 한돈이 해외 고기에 대비해서 더 맛이 있는가? 이런 건 사실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6,000개 농가가 뭐 수입육하고 비교해서 한돈 전체가 이기냐 지냐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상위 몇 프로는 그 어느 나라의 수입육보다 훨씬 맛있을 거고 어떤 거는 품질 좋은 수입육보다는 처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될 때지 이제는. 그래서 품질에 대한 평가들을 우리가 스스로 받고 뭐가 부족한 걸 노력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생산성 위주지 품질 위주의 한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은 이제 맛으로 먹기 시작하니까 좋은 수입육에는 밀릴 수도 있어요. 나쁜 것 다 밀린다가 아니고.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아니라 맛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나요? 제가 늘 도드라면서도 그 운동을 했었을 건데 180-5110 그게 뭐냐니까 이제 180일을 키우고 그 사료 단계 5개 단계 후기 처리를 하고 110kg 체중을 만들면 그렇게 해서 키우면 맛있는 돼지가 되죠. 거기서 이제 더 느리게 키우는 거, 고기 맛을 올리는 거는 연구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각자의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품종을 바꿀 수도 있고 사료를 바꿀 수도 있고 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어느 순간 책을 쓰셨는데 그게 되게 양돈 역사나 인문학이 접목된 그런 책들이었어요. 혹시 그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판하기 시작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자꾸 이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데 사실 환경이기 때문에 책 쓴 거예요.
그 너무 역사가 안 알려지니까 마칼럼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음식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자 출신들이 취재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들은 얘기. 그러니까 뭐 삼겹살이 수출 안 됐다 어디서 들었냐 그 마장동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삼겹살은 수출 안 되고 그게 잔여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인데 마칼럼니스트는 누구든 블로거를 하는 사람이든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든 공부해서 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왜곡된 얘기들이 계속 왜곡의 카피가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제대로 좀 쓰자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마케팅을 하면 마케팅의 깊이가 있으면 이게 곧 문화가 돼야 돼요. 문화 상품, 스토리가 입혀지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자료, 정보가 많아야 되거든요. 정리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소위 건방지지만 인문학도 공부를 했고 축산도 공부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하고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돈 업계 전반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마케팅을 할 때 이제 브랜딩을 해야 된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그게 야, 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해? 그러면 일본이 이제 수입을 오래 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뭐 원료육 아니면 식당용 이런 것들 대지만 수입되니까 신경들을 안 썼어요. 막 왜? 가정용에서는 자국산의 시장이 확실하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막 그냥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오고 막 수출을 하니까 이제 가정 소비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지산 지소 중심으로 그런 브랜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브랜드 전략이 바뀌어서 레이저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농장들의 특화된 브랜드로 지산 지소 그런 식으로 좀 하자는 게 제가 최근에 주장하는 브랜드 전략이에요. 양돈업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을 쓰셨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양돈업 지금의 업계가 되기 전에 양돈업을 변화시켰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3가지 정도만 꼽으신다면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1920년대에 일제가 그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버크셔를 장려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재래종하고 섞어요. 근데 그게 1943년 데이터 보니까 70%가 섞여버리더라고. 사실 우리 근현대사의 양돈사에서는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1948년도에 이제 소고기가 너무 해방이 되고 지나치게 잡아먹으니까 그때는 소의 기능이 일하는 거 트랙터였는데 일할 소가 없다. 그래서 돼지를 먹자. 서울 강기 양돈 조합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돼지를 25%를 끌어 모아갖고 소고기의 대체제로서의 돼지고기의 역할을 시작한 건 1948년도 역사고 재밌는 게 1973년도에 삼성이 양돈 사업을 했다는 거. 그 에버랜드 지역에서 양돈 사업을 하면서 양돈의 형대화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 시대? 정말 중요한 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80년대 롯데가 생기고 백설이 생기면서 그리고 한랭이 햄소지 사업을 하면서 이 가격 패턴이 조금 안정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숙성육의 시대, 뼈등심의 시대, 이거는 사실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한국처럼 이렇게 구워 먹는 문화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죠. 이렇게 딱 화로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화로를 앞에다 두는 거는 우리나라가 시작인 것 같은데 왜 시작인지 모르겠고 일본은 아마 햄소재질 소비량이 한 30%? 돼지고기 소비량에?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은 7, 80%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생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가장 많은 건 없죠. 구워 먹는 거 말고 혹시 어떻게 돼지고기 먹는 거를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요새 그 갈비를 삶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지금 제주도에 제주도감이라고 구이를 파는 게 아니고 수육, 뭐 접착뼈국, 제주도식 갈비탕, 돼지갈비탕 이런 거 판매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없으실까요? 아니면 양돈 업계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양돈 하시는 분들은 다 나보다 부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셨다는 건 나보다 훨씬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건데 뭐를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과거에 우리는 이제 배고팠던 시절에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해서 그 부족한 고기 단백질을 공급하고 이 시대의 역할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입 돼지고기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나라의 하위 10%도 거기보다 맛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한돈이니까 다 맛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애국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MZ세대 말고 베이비붐 세대들은 개 같은 성격 그러니까 충성도가 있고 우린 국민교육 현장을 애웠으니까 그래도 한돈을 먹겠지만 이 MZ세대는 고양이 같은 성격인데 이들의 자유로움 속에서 과연 비싼 건데 맛없으면 먹겠느냐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